우리가 투자 순서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투자를 하면 가장 화끈한 종목들에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투자 습관을 계속 들이면 성공하기보단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ETF 투자부터 좀 안전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안갑순 기자입니다. 오늘은 24년간 여의도로 출퇴근 하시면서 주식 1타 강사로 활약하고 계시고 또 침착맨 유튜브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MZ세대에서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오히려 좋아, 최고 인수야 고맙다 같은 밈을 통해 엄청난 인싸력을 보여주고 계신 샌드타이거 샤크, 약칭 센타샤 박민수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오늘 사실 신간 보시다시피 이제 신간 출간을 기념해서 와주셨는데 자그마치 두 권입니다. 제목부터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이 두 개거든요. 자, 아들이 일단 있으시니까 이런 책을 쓰셨겠죠. 그래서 요즘 사실 부모님들 뭐 의치 한약수라고 하죠. 뭐 의대 못 보내서 난리인데 잘못하면 주식해서 패가망신할 수 있는데 왜 아들에게 주식 공부를 권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희 세대랑 좀 다르게 요즘은 20대나 30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부의 사다리,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부를 축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내 집 마련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뭐 즐겁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두는데요. 저는 이제 28살에 여의도에 입성을 해서 지금 51살까지 오면서 지나다 보니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다. 36살까지는 잃기만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 아들만은 잃지 않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벼락부자를 꿈꾸잖아요. 나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후에는 1억이 되고 그 1억이 한 2, 3년 후에 10억이 돼서 은퇴할 거야. 이런 그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는데요. 그런 계획은 결국 되게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고 위험한 투자를 하다 보면 따는 것보다 잃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나만의 투자 생각과 투자 원칙이 정해지고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차트 분석보다는 기업이라는 그 본질의 가치를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투자의 기본은 돈 잘 버는 회사와 돈을 잘 베푸는 회사, 즉 실적 개선주와 고배당주에 집중을 하면 크게 잃지 않더라라는 부분에 초점을 뒀고요. 고3처럼 공부해야만 주식 투자도 우리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밟아가면서 한 10년 내지 20년 꾸준하게 수익 내면서 노후가 즐거울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 내돈내산으로 책을 사서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기 전에 마음가짐부터 강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흔한 한국의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하다가 큰 돈을 잃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제일 만나봤더니 보통 지인이 뭐 이제 내부 정보 아니면 고급 정보라면서 이제 귀띔을 해준 소수 종목에 몰빵 투자를 했다가 또 손절도 안 하시다가 한꺼번에 큰 손실을 보고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에서 손실을 보는 가장 큰 그 원인이 뭔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 순서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맨 먼저 투자를 하면 가장 화끈한 종목들에 들어가서 소액으로 들어가서 대부분 큰 수익을 나기도 하거든요. 퍼센티지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투자 습관을 계속 들이면 결국에 확률적으로 성공하기보단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ETF 투자부터 좀 안전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ETF라는 것은 10종목 이상으로 구성된 펀드인데요. 개별 종목의 구성 비중만큼 뭐 손해를 볼 때도 덜 내리는, 그래서 ETF가 덜 내리는 특징, 그리고 ETF의 규모가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은 50억 이상의 큰 규모의 ETF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 무관하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한 투자법이 될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화끈한 2차 전지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2차 전지와 관련된 ETF에 좀 더 집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는 ETF 트레이딩을 하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주. 그러니까 배당주는 배당 가능 이익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좀 먹고 살 만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상장 폐지라든지 주가 희석 효과를 가져오는 유상증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주는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ETF, 배당주, 그 다음에는 돈을 잘 버는 회사,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길러진 다음에는 이제 화끈한 종목들이죠. 테마주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측면으로 스텝 바이 스텝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죠. 테마주나 주가 급등주 중심에서 투자를 하다가 이제 현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좀 투자해 볼까? 공부도 좀 해보고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주가 급등 종목부터 가다 보니까 큰 돈을 잃게 되고 대부분은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순서를 좀 안전한 방법부터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조언이고요. 두 번째로는 몰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한 번에 다 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좀 조심성 있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한번 투자하고 그 다음 추가 매수 전략을 가지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손절매를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저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의 보유를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그렇다라고 하면 좀 준비도 철저히 하게 되고요. 약간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급등주라든지 적자 기업보다는 어떤 실적 개선주라든지 고배당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기업을 골라라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큰 원칙은 적자 기업을 사지 않는 데 있어요. 적자 기업을 사고 그 다음 스텝을 밟으려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샀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는데 대부분은 적자가 심한 기업들이에요. 와이셔츠를 매는데 세 번째 구멍에 첫째 번 단추를 껴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다음 스텝이 이미 꼬여 있는 상태에서 그 꼬임을 풀려다 보니까 이 첫 번째를 해결할 수 없으면 다음 스텝들도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보는 가장 큰 원인은 적자 기업을 사고 그 다음 스텝을 밟고 더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절매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그 투자 습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꼭 적자 기업은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또 뒤에서 설명을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공시를 보고 뒤늦게 뛰어드는 감들이 있어요. 이미 호재가 발표가 됐는데 더 앞으로 내가 사고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순간 이미 정점에 있어서 뒤늦게 뛰어들어서 손실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또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그 종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저는 모든 투자의 철칙은 실적에서 기반을 두고 공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업 가치도 실적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질문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주식 선수,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주식 초보들을 위해서 이런 종목은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핵심인데요. 돈 잘 버는 회사.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들. 과거에 한 3년, 앞으로의 3년, 한 5, 6년 정도 꾸준하게 실적 트렌드가 늘어나는 기업들이 가장 베스트 투자처이고요. 두 번째로는 돈 잘 주는 회사, 많이 번 만큼 베푸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 중심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강조를 드려요. 테마 같은 경우 이제 더 나올 뉴스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고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건 더 나올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증시 격언에 뉴스에 떠나라라는 말씀이 뭐냐면 뉴스가 터졌고 더 나올 뉴스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 뉴스에는 주가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올 이벤트가 있느냐, 더 나올 이벤트가 없으면 보통은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면서 주가 급등 정점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시도 실적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적 개선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더 나올 뉴스가 있는 거죠. 왜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뉴스들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주가는 그 실적을 체크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실적 개선과 관련된 공시는 무엇이냐? 실적 개선, 3개월 단위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증가할 거다.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주식들도 지금 6월 달이 이제 다음 달인데요. 다음 달 기준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이렇게 맞춰서 실적이 나오면 7월부터 한 단계 더 높은 주가 상승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단위의 어떤 실적 개선 발표, 그리고 수주 계약들,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기업들은 한 번씩 수주 발표를 하면서 실적 예측이 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실적이 증가한다는 다음 뉴스들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계속 공장을 지어대면서 다른 그 바이오 기업들과 다르게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과 그에 따른 실적과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반면에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호재로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그렇죠. 공짜로 주식을 추가로 주니까요. 근데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그날이나 그 다음날 급등한 주가는 많이 또 다시 내려가게 되고요. 기준일, 그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일 부분에서 약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권리락, 많이 이제 주식을 준 만큼 그만큼 주가를 낮춰줘야 되니까요. 권리락일에 낮아진 주가로 인한 착시 효과. 예를 들면 우리가 공구음원 때 보면 5대1로 그 무상증자를 하게 되고요. 그때 또 권리락 때 단기간 주가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주가가 급등을 하고 다시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게 되면 더 나올 뉴스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죠. 대기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무상증자, 실적과 무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어떤 나올 뉴스가 있을 때마다 잠깐 상승했다가 내려갔다가 상승했다가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도 실적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하면 좋겠다. 차트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본업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돈 잘 버는 회사, 그리고 배당이 많은 회사에 집중하면 계속 어떻게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한 8% 이렇게 넘게 빠지거나 오르게 되면 서킷 브레이커라는 시장을 잠시 정지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인생 역전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봐요. 단기간에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매수 세력이 없을 때에 기대하지 않은 충격이 왔고 톱날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되고 도로 원위치 되는데 금방이면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잔잔하게 꾸준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내리는 거는 다시 반등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만큼의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급락은 거래량 없이 그냥 급락을 하고요. 다시 오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매력적인 기회. 거래량이 적은 단기 급락은 우리가 고배당주라든지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면 좋겠다. 올해 들어서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수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런데 유독 오른 종목들을 보면, 오른 섹터들을 보면 결국 실적 개선이 따르는 업종들이 주가 상승 추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약세장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이슈들은 개별 종목들의 어떤 실적이 세상을 이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실적. 첫 번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 이 실적 개선주를 되게 강조해 주셨는데,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시로 보통 이런 실적을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하는 경우 잘못하다 보면 어설프게 하다 보면은 이 꼭지에 물려가지고 괜히 단기적으로 이제 호재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만 받아내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종목을 분석을 해야지 정말 이 단기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낼 수 있어요.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자고 하면요. 우리가 실적을 과거만 너무 연연해서 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지금 상태는 너무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샀는데 내가 산 이후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내가 산 이후 실적이 꺾여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지금까지 잘 실적이 좋았지만 앞으로 2, 3년 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반대로 실적 피크 아웃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지 오히려 매수를 하는 구간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결국 미래의 실적, 그냥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을 봐야 된다. 그렇죠. 이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첫 번째는 증권사 리포트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 보면 뭘 해야 될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네. 많이 하는데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 실적 예측치, 한 2년 후 정도의 실적 예측치가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 실적 트렌드가 지금까지 한 2, 3년 정도 계속 실적이 늘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한 2, 3년 정도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좋은 상태에서 샀지만 더 좋아지는 상태까지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일일이 열어보시는 그런 수고를 들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네이버 증권에 보면 개별 종목마다 종목 분석 그 하단에 컨센서스라는 섹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과거의 3, 4년 그리고 앞으로 2, 3년 정도의 실적 예측치가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센서스의 어떤 예측치를 보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나갈 수 있다. 아니면 뭐 FN 가이드 같은 정보 제공업체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래의 실적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 기록들을 우리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순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그 트렌드를 보자는 거죠.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그 예측치를 한 80에서 90%만 적용을 하면 돼요. 이 증권사의 어떤 예측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풀려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좀 눈높이를 낮추되 중요한 건 트렌드다. 트렌드가 이렇게 계속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는지 여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주를 투자하고 그 트렌드가 꺾여버리면 매도 시점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2년 후에 트렌드가 꺾이는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뭐 매도할 건지 매수할 건지를 2년 후의 실적 또는 3년 후의 실적을 보고 미리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 당기순이익을 2년 후 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PER이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PER은 주식수와 주가로 곱해진 시가총액을 미래의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미래의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면 이 PER,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 규모가 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버블이 있는지, 그러니까 투자 판단을 2, 3년 후에 실적 기준 미래 PER을 계산하고 미래 PER이 매력적일 때 매수해 놨다가 미래 PER이 매력도가 떨어질 때, 즉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PER 상태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매도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실적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을 추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면 계속 기다리면서 그 실적 아웃풋의 과실을 맛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배당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실적도 돈을 많이 벌면서 돈을 많이 번 만큼 배당을 많이 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의 과실을 노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배당금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죠. 배당 수익률. 그래서 시가 배당률 8% 이상이면 저는 고배당주라고 판단을 하고요. 8%에 사서 6%에 팔자라는 거죠. 이것도
배당 수익률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예요. 8%에 사서 6%에 팔면 주가는 30% 정도 오르게 된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실적 기준 PER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았다면 2단계에서는 배당 가지고도 뭐 8%에 사서 6%에 판다든지 아니면 일정 배당률이 유지된다면 우리가 주가 상승과 함께 배당 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면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는 아예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워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배당 대신에 자기 주식 매입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어차피 배당 가능 이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배당을 주든지 자기 주식을 매입하든지. 그래서 외국의 애플 같은 기업들은 배당보다 자기 주식 매입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그런 성향들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배당 또는 자기 주식 매입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제외를 하면 결국 안전한 투자 대상을 고르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요 비율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주요 비율로는 제가 책에서 말씀드리는 게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그리고 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든지요, EV, 에비타,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든지 재고자산 회전율, 그리고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는데 일반적으로 실적 개선주들은 재무 비율이 되게 좋아요. 부채 비율,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린 비중인데요. 부채 총액과 자기 자본을 비교하는데 대부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아니면 지금 높았더라도 실적이 계속 증가되면서 그 수익이 높아지면서 부채가 계속 낮아지는 그런 좋은 관점들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들은 한번 체크를 가볍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좌 비율 같은 경우는 단기 어떤 지급 능력, 현금 보유 능력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또 결국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EV 에비타를 여기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EV 에비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EV를 에비타로 나눠준다라는 건데요. 어려운 표현을 쉽게 설명하면 영업활동 이익,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비용을 제외하기 전 이익으로 기업의 그런 어떤 가치를 나눠준다라는 건데,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 얼마만큼 기업 가치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PER이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EV 에비타는 그 기업 가치를 영업활동 이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즉 기업 가치만큼 투자했을 때 몇 년간의 영업이익으로 그 기업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PER보다 EV 에비타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25년 실적 예측치로 PER이 한 50배 정도 되는데요. EV 에비타는 29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감가상각 비용, 그러니까 설비 투자의 그 결과로 결국은 감가상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감가상각이 영업이익을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원인이 실제로는 어떤 영업활동으로 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그만큼 되지만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EV 에비타로 정확하게 설비 투자 기업들은 같이 동시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숫자가 아닌 공시나 뉴스,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지지 않는 호재나 악재를 찾는 거인데요. 저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더 방점을 두자. 왜냐? 우리가 실적 개선주라는 실적 호재 또는 고배당이라는 이슈는 이미 호재를 찾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호재를 유지하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혹여 악재는 없는지, 그게 공시나 뉴스로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의 공시나 뉴스를 체크를 해서 악재가 없는 거지. 가장 큰 악재는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에 오버행 이슈가 없는지. 그래서 악재, 시장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로 이 실적의 어떤 증가를 희석시킬 이슈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자라는 게 4단계. 그래서 재무적인 수치와 그 다음에 재무에서
죽지 못한 악재를 찾았다. 그런데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매수해야 될 이유와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네, 다시 지금까지 5단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뭔가 돈을 벌어다 줄 실적 개선주 아니면 괜찮은 고배당주를 뽑는 법 알려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특정 업종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상장 종목이 2,000개가 넘는 게 여기서 어떻게 다 찾냐, 뭐 실적 컨센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컨센마저 못 믿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너무 옛날 자료라서. 예, 이런 경우 작가님께서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이런 5단계 프로세스를 좀 진행할 실적 개선 유망 업종으로는 어떤 업종을 좀 보세요? 일단 뭐 배터리 아저씨가 늘상 강조하는 2차 전지 양극재 업종의 실적 개선사도 뚜렷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편에서 또 별도로 섹터로 설명을 드리니까요. 2차 전지 섹터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장기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로봇은 과연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시장으로 올 것이냐 여부는 좀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훅 들어올 것 같아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가 로봇 정책을 펼칠 때 로봇 기업이라고 뚜렷하게 내세울 그런 기업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요. 이런 그리고 하반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또 IPO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삼성이 로봇 산업 진출에 대한 어떤 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을 2026년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60여 %의 지분이 이 삼성전자가 가지면서 삼성전자의 이제 자회사가 되는데요. 결국은 그동안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퍼포먼스가 언제 이제 발휘가 되느냐. 로봇 산업은 지금 이제 협동 로봇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동을 도와주는 그런 협력하는 로봇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치킨을 우리가 튀길 때 이렇게 사람 대신에 이렇게 로봇이 해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여기에 출산율 저하.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로봇 산업의 어떤 성장을 되게 빠르게 가져올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협동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의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수요도 계속 팽창하면서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그래서 협동 로봇이 어느 정도 단계를 이어가면 그 다음 스텝은 가정부 로봇으로 결국 가게 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2조 정도 이렇게 로봇 기업을 매수할 때만 하더라도 고평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싸게 샀다라고 하고 두산, 현대차, LG, 삼성 등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 산업의 미래는 전자가 아니라 로봇의 미래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예상을 하고 그 시발점이 기술 개발이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사실 로봇 기업들의 매출은 좀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미한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2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 주가 버블 상태는 결국 갑작스러운 기술 개발과 상품의 대량 생산이 어느 순간부터 이루어질 때. 근데 그게 10년 내에는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한 3, 4년 후에 산업 예측을 본다면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산업도 불과 3, 4년 전에는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열광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3, 4년 후에 로봇 산업은 지금보다는 훨씬 열광되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를 뒤를 이을 미래의 산업으로서 각광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봇 기업들도 우리가 뭐 SPG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서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3, 4년 후에 어떤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용인 클러스트 부근에 한 30조 원 정도, 1년에 한 30조 정도씩. 1년에 30조죠. 예. 그래서 300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 낙수 효과로 소재 부품 장비 주식들이 강한 모멘텀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2019년 2분기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TSMC가 50.5%, 예. 삼성전자가 18.5%였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TSMC는 58.5%, 삼성전자는 15.8%예요. 그러니까 TSMC가 8%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동안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을 3% 정도 뺏겨버려요. 네. 이렇게 이제 TSMC 천하가 됐는데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라든지 팹리스 시장을 놓치고는 우리의 반도체의 미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의 국가별 시장 점유율을 볼 때요. 미국이 한 5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20%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질 것 같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3%의 점유율 그리고 이 TSMC 주도의 어떤 파운드리 시장을 우리가 개척하지 않는 한 반도체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가 10년간 300조, 1년에 30조씩 투자하는 상당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분야에 좀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거에 따른 낙수 효과를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이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 사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인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 그만큼 뚜렷하게 주가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우리가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하는 데는 보통 2, 3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그 완공이 되고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폭발적인 실적 개선이 된다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좀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찾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에 대한 ETF도 최근에 나왔거든요. 소부장 ETF의 상위 종목들, 상위 10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서 그 기업 중심으로 조금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 방산, 그리고 엔터 산업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더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발표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 그 실적 발표 기업 중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너무 뛰어넘는 그런 기업들로 뉴스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실적을 보자면요. 2022년에 2천억 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었는데 올해는 4,700억 그리고 2025년에는 6천억대까지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빠른 상승의 그 근원에는 최근 들어서 수주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엔터 기업 같은 경우 JYP가 올해 주가 급등했고요. YG도 급등을 했는데요. 그 모멘텀을 보면 JYP도 작년 말 실적이 단기 순이익이 674억인데요. 2025년이면 1,300억. 이렇게 이제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 상승세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유망 업종으로 2차전지, 로봇,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방산, 엔터 5개의 업종 짚어주셨는데요. 자, 다음 편에서는 센터자 작가님의 K배터리 집중해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